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강조하는 게 있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돈이 없다. 손실보상금이 더 먼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정이 약간 뜻이 좀 다른 걸까요?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정말 싫어하는 걸까요? 오늘 단일화가 꼭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대변인 대결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보나요? 네,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로봇개, 개로봇 논란이 좀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다른 개는 아닌 거죠? 요즘 개가 너무 자주 나와서. 무생물개, 로봇개요. 예. 개로봇. 네. 알겠습니다. 과거 얼마 전에 나왔던 개로봇인데 예. 또 뭔가 이슈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슈 제기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양상추 없는 햄버거 그리고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수급난 문제까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대변인이 나와서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싸우지 않으시고 의견을 잘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예. 네, 저희는 싸우지 않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기 전에 정보 공유도 하시고 예, 좋은 정보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렸습니까? 예, 다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귀에 다 꽂혀 계신가 보네요. 이게 녹취가 되는지 몰랐어요. 아, 녹취는 아니고요. 제가 듣기만 여기서 하셨습니까? 하셨으니까 제가 네. 여기서 들었죠. 저는 딱 예. 한마디 했습니다. 선대위 구성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다. 음. 딱 한마디. 알겠습니다. 여야의 좋은 대화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썰전 라이브 첫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재명, 김부겸의 다른 주머니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당 중앙선대위 출범 후에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같이 연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이제 한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예. 거긴 더 이상 여력이 없고 예.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후보가 다 또 줘야 된다,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1차부터 5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예.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대부분을 이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하면서 봤는데 이 정부의 시각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시각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5번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도 여부와 규모와 대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양한 이견들과 의견들이 나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좁혀지는 과정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을 이제 조율할 거다라는 거고요. 네, 국회에서는 어차피 정부를 계속 견제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부겸 총리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가장 올바른 절차에 따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현재 아직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통령처럼 저렇게 뭔가 윽박을 지르기 시작을 하시면 추후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 예. 예, 라는 좀 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화면에 지금 윽박 지르는 건 전혀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윽박은 화면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그런데 아니고. 윽박보다는 네. 아까 강력하게 뭔가 재난지원금을 실행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총리께서 이게 이제 오늘이 소상공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뭐 파산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 너무 많고 국민들 모두가 그 고통을 이제 2년 동안 지금 감내해 오고 계신데 예.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국, 그러니까 OECD 어떤 국가들 34개국 중에 2위예요. 가장 높은 편이고 정부 부채 비율은 35개국 중에서 26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논쟁 끝에 사실 이제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위기 상황, 경제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 빚을 국민이 질 거냐 아니면 국가가 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예. 그 토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빚을 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가 확장 재정을 해서 설사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가가 국민이 빚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참 거창하고 괜찮은 말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힘든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고기 잡을 수 있는 법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어항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금만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국민을 줄 거냐 아니면 선별 지급을 할 거냐 요 내용만 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과 김부겸 총리의 생각이 같은 건가요? 지금으로선 제 생각하고는 네. 같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 이 부분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네. 사실은 준다고 하는 쪽이 표가 되는데 네. 대선 앞두고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 고민 있죠. 지금 상당히 동일한 고민이 입장은 있죠. 없죠. 예, 기존의 총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원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후보가 이틀 후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후보와 함께 이제 입을 맞추는 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이제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저는 보편과 선별 중에 무엇 하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뭐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완전한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답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어려운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죠. 예컨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까지 버팀목 플러스 새희망 자금 이런 것들이 피해 받으시는 분들에게 집중 지원이 되는 이제 지원금이었던 거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 돈이 흘러가지 않는 피해 계층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들, 노동자들, 뭐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이 이제 뭐 들어왔을 때 미처 이런 캐치되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까지 사실 이제 가뭄이 든 논에 물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는 보편적인 어떤 정책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선별이냐 보편이냐 마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좋은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더 논의를 하고 네. 기본적인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대통령이 된 분인 양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1위, 2위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채금리가 쑥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가요? 예. 급등세했던 게 그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금리 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 하나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그냥 이제 올해 던지지 초부터 말자, 이제 추이를 던지지 봐야 말자. 됩니다. 예, 그냥 말을 던져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군데 이제 살펴보고 총리의 말도 듣고 경제부총리 말도 좀 들으면서 그러면서 무언가의 발언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막 던지기만 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된다. 일단은 경제적인 통계를 얘기할 때는 딱 부분만 떼서 며칠 상간의 통계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금리 지금까지 말씀인 거죠? 네. 국채 금리는 사실 지금의 올해 초부터의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5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여당이 최초 주장한 대로 된 재난지원금이 없습니다. 정부나 야당하고의 조율 끝에 사실은 범위, 대상 여부에 대해서 계속 좁히거나 바꾸거나 늘리거나 하는 조정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지혜로운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선대위에서 박완주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검토 단계다. 방향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던지는 분과 그걸 주워 담아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고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자 신문에 정말 많은 그 기사가 나온 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말이 그만큼 무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저희도 어차피 이제 이틀 후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는 두 것도 좋을 것 분이서 같습니다. 대변인이시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선별 지급 그렇죠.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함구.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의견을 물어봐 주실 거죠? 예.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보편지급 필요한 딱 시점이라고 봐요. 이게 보편지급을 계속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일단 영업시간 제한이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없어지면서 그리고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경기 부양의 곡선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금 이제 다시 반등해야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금을 적절한 방식으로 예컨대 지역 화폐나 이런 방식들을 결합해서 지원한다면은 저는 이 시점에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진짜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덩치가 사실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50만 원 추가로 하면 20몇 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거보단 일단 적은 숫자가 걸로 저는 많기 계산했는데. 때문에 부담이 사실 훨씬 큰데 그래도 일단 무게 중심은 이 시기상 보편 지급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을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스테퍼니 켈턴이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 교수가 한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허은하우님도 나중에 앞서 이제 크레이머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얘기하시고 지금도 뉴욕 주립대 나비효과 하나 얘기니까 이런 거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있어 보이네요. 실제로 있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화폐를 직접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화폐를 찍어낼 어떤 부담을 각오하더라도 부채를 이제 정부가 좀 안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도 이제 그걸 지지하는 경제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미국과 한국은 다르죠. 돈을 찍어낸다라는 그 의미도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다른데요. 이론을 대한민국에 미국 네, 기본적으로는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한 설명인 것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채의 어떤 적정한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의견들이 좀 국내 들어야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OECD 국가 중에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거는 이제 그 부분도 통계인 사실은 거죠. 부채 비율이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너무 높다고 하셨던 쪽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낮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효과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다뇨. 그죠? 정책 효과로 불분명하죠. 그래서 계속 찬반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최초에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해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작년 초에 지급되고 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들이 국책 기관에서 다르죠.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서로 보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없다고 예.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저희는 팩트랑 없다라고 다르고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인 효과가 그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뭐 1%가 있어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속적인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진짜 필요한데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을 그냥 질러버리면 안 된다. 제가 라는 말씀을 팩트만 저는 똑같은 말씀만 정정하자면은 계속 드릴 수밖에 네, 없네요. 작년 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예. 그 어려운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액 그리고 전체적인 카드 사용량 이런 것들이 그 몇 달 상간에 굉장히 늘어난 지표들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같은 재원을 전 국민으로 하는 거, 선별 지급하는 거에 효과가 뭐가 더 우수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이지. 저희 집도 당시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었기 때문에 소비는 늘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8월 달인가요? 그런 건 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역이 수도권은 10인 이하로 돼 있는데 또 갑자기 확 더 쓰자. 그렇게 가면은 또 코로나 방역 상황에는 너무 이게 압력이 세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별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다르잖아요. 방역에 정말 모든 역량을 투입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예. 지금은 방역 물론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그 1단계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당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같은 지점을 보는데 듣는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난 소상공인들은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드물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통계를 봐야죠. 예, 예.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경계를 풀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지원금 몇 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몇 푼이 하시는데 아니고요. 근데 국민들에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00만 원, 200만 원으로는 월세 내기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월세에 인건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혼자 일해야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도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토론- 드리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해 죽겠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의 토론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나중에 말씀을 당의 드리고 방침이 싶습니다. 정해지고 나서 예, 이 예. 주제를 다시 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맹자에 따르면 왕도 정치. 맥락은 없는데 일단 공자님에 따르면 예, 공자인가요? 아니요. 그 왕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주고받고 한참 뜬 하려고 왕은 했는데. 아닌데 어쨌든 바로 생각나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것 좀 인용하니까 있어 그래야겠네요. 보이네요. 아 그렇네요. 예. 예, 다음 다음에는 주부터 유럽 제가 쪽 유럽 쪽으로 분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따와서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좀 해달라고. 일본은 이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유럽으로 하겠습니다. 유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강조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어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개혁 문제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대장동 공세에 대해서 정면 돌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확정해서 환수하는 것은 잘했다. 뭐 이런 맥락이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거죠. 부동산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요하게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정말 오늘 얘기한 부동산 개혁이 예. 진짜로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까지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민간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한 이익일 때도 있고 약간 불로소득일 때도 있고 예. 뭐 윈드폴이라고 하는 초과 수익일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공이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는 이거를 공산주의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컨대 어떤 개발을 할 때도 뭐 공영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이거를 민간에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공공이 다 가져가냐? 민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대장동 개발이었던 거고 그래서 민간 공영 개발 못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예컨대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 예. 이런 거 저희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뭐 화천대유를 비롯한 토건 세력들이 가져간 이 개발 이익, 초과 수익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 분노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까지 쭉 민주당이 주장해 온 이 민간에서의 초과 이익과 불로소득과 이런 것들을 일정한 적정하게 공공으로 환수하는 입법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런 비율을 환수하는 비율을 좀 더 높이자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민간의 과도한 이득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판을 확실히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지난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서울시장의 자리를 뺏겼던 것이 그 LH 사태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계신 지점이 이제 부동산이죠. 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나왔고 이제 뭐 백현동까지 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게 사건이 아주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는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위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비리 특위가 생겨서 김진태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그 지점으로 모든 것이 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개혁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상당히 저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 토론을 보고 울적할 때 웃는다고 하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고 웃나요? 그러니까 좀 여야가 기가 서로 막히다, 웃고.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략 수정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영리한 전략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대장동 게이트가 그 이슈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아니 저는 뭐 웃는 거는 차치하고 국민의힘 태도가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뻔뻔해요. 근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 토건 세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야당이 함께하고 동의를 해주시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모순되는 것이 아니 박근혜 정부 때예요. 대장동 개발이. 그때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이 지금 무슨 뭐 중재에 관여했다, 뭐에 관여했다, 50억 아들이 퇴직금을 받아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발단은 뭐였나요? 원래 공영개발 LH가 하려고 했던 거 민영개발로 막았던 게 당시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거고 그 동생이었던 거잖아요. 그분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와서는 마치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성남시장의 문제인 것처럼 돌리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아 이거는 뻔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정쟁으로 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어떤 개혁 입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승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개혁 입법을 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마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개발 더 이상은 이상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살펴봐야겠죠. 제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저희 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되 문제는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이만한 의혹이 있는 것을 덮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누가 예. 덮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그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편말을 네. 제가 하나 드리도록 여기다 하겠습니다. 특검. 그러니까 저는 반복되니까. 야당이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좋아요. 될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사실 부동산을 지난 총선에도 몇몇 그렇게 크지 않은 정당 쪽에 1가구 1주택 이외 또는 토지도 웬만큼 어느 정도 면적 위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금리 위휴, 복리금리에다가 약간의 스프레드, 예를 들면 뭐 0.5%랄지 이 정도만 이윤을 주고 나머지는 다 양도 차익세로 환수를 하면 그러면 이 투기가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너무 과격하다고들 또 네, 현장에서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정의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당시에는 그러더라고요. 과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는 수준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법리적인 토론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투기와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뭐 활성화 이런 것들에 이제 적정한 지점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일정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야당이 그 이재명 TF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은데
그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예컨대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분노가 크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뭐고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TF도 같이 만들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저희는 다 같아요. 수비와 공격이 다 TF가 있습니다. 아니 입장이 아직 네, 없으시다고 네. 하길래. 제가 그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제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또는 유승민 후보냐, 또는 그쵸. 원희룡 예, 후보냐가 그렇습니다. 금일날 결정되니까 네. 그 후보의 또 뜻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함께 합니다. 아유. 원팀이 되기 위해. 균형 아유, 뭐, 때문에 네 저희도- 명을 다 얘기하느라고. 이게 힘들죠. 네. 저희는 한 명만 얘기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재명과 원팀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 제가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시청자 의견을 잠깐 전해드리면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쪽 의견은 그래 땡땡님께서 재난지원금 풀리면 소상공인 장사가 더 잘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분도 자영업자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 땡땡님께서는 대통령 되면 하든가 왜 지금 정부의 빚을 떠넘기나라고 얘기했고 이 땡땡님도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또 재난지원금 타령이냐 금권 선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시청자 여기까지 금권 선거 얘기 안 들었고요. 합니까? 예? 금권 선거 얘기 안 합니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그건 주제는. 끝났는데 아. 의견 물어보니까 이거는 네. 다음 주에 얘기하신다고 아니 해서. 금권 선거는 금권 선거니까. 근데 여기서 명확합니다. 재난지원금 네. 전 국민 동의하면 똑같이 금권 선거 가는 거 아닙니까? 입장 정해지고 나면 말씀하시죠. 네, 입장을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근데 지금은 제가 네, 자막으로- 정부에서 너무 금권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선거 막아야 때 된다는 하는 복지 얘기죠. 제도를 다 금권 선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가부는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었어요. 정책에 여가부.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거는 다음 예, 주쯤에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또 가야 돼서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네. 두 번. 근데 다음 주에 꼭 한다고 제가 보장을 못 드리는데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몰라서.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일각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 저는 따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당 후보가 정해지면 논의할 일이라고 했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통합은 이점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나서서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일컫는 거강꾼처럼 굴면 징계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차가운 반응에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아직도 예.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쪽의 신경전에 가깝게는 합당 문제가 멀게는 지난 총선의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권 두 대표의 신경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보한 게.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에게 안철수는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올 거다. 당시 이제 대선 불출마를 주장한 6개월 전에 이준석 대표는 나는 나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일단 두 분 이준석, 안철수 사실 지역구가 이전에 같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공천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준석에게 안철수란 네모다. 짧게 정말 어려운 거군요. 공란을 넣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두 분 다 잘 모르는데 이거를. 관심 없다 쓰셔도 됩니다. 이게 글씨가 맞나? 이게 이상해 보이죠? 아, 왜요? 동네요, 그랬어. 예, 두 분이 네. 썼는데 일단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영 의원님은 잘 아는 형이다. 아, 아니 그 이준석 대표께서 그런 발언하신 적 있잖아요. 안 잘 알. 예.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 뭐 이분이 어떻게 할지 알 것이다. 뭐 이런 발언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맥락이 내가 안철수를 잘 안다. 약간 이런 네.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같이 했죠. 그리고 같은 지역구 하면서 경쟁해봤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2000 안 보이나요? 약간 더 가운데로. 네. 예, 예. 지금까지 2011년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치에 오는 거를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는 잘 아는 내용일 것이다. 안 잘 알이다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의미에서 써봤습니다. 안 잘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굳이 신경 안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맥락까지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잘 아는 형이 하는 얘기니까. 잘 아는 형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 예. 근데 뭐 신경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판단인 건데 판단이고. 아마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예. 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글을 쓰는데 대표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예. 딴 글을 썼네. 동네형. 동네 동네 형? 형이다. 예. 원래 형? 예. 동네형 동네 앞에 뭐 역이라 수식어 그랬어요. 없습니까? 동네형 앞에 수식어? 가깝지만 먼 가깝지만 동네형. 예, 서로 아. 이제 티격태격하는. 네. 보통 가까웠지만 예. 먼. 아니 가깝죠. 지금 가까운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예, 노원 지역구로 가깝지만 같이 먼 있으니까. 동네 형이고 또 밉지만 안 볼 수는 없는 형. 뭐 일단 그런 밉다는 인정 약간 밉지만 네. 있지만 예. 밉기는 밉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최근에도 발언하신 걸 보면은 이 미움이 너무 묻어나시기는 하던데요. 네. 근데 그 미움이 뭐 또 예. 여러 전략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 밉지만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는 건가요? 필요할 땐 손을 잡죠. 필요할 예, 때. 예.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다 내가 후보가 되면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겠다. 홍준표 의원은 DJP 연합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좀 네네. 다를 수 있지만 예. DJP 정체성이 다를 수 있지만 아예 연립정부까지도 꾸밀 수 있다라는 게 DJP 연합의 뜻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정작 단일화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 아니 네. 안철수 대표 나가세요. 뭐 대선에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런 맥락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과학적인 것으로 근거했을 때 이제 뭐 감정적인 거를 빼고 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가 예. 되셨을 때 지지율이 여론에서 1%도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손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근데 그 지지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추후에 함께 갈 수도 있는 예. 그 갈 수도 있는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일화를 요청했을 때의 그 지지율과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는 게 지지율을 더 빼려고 그래서 신경 안 쓰는 덩치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뭐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는 예. 양당 모두 대선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 유혹과 압박에 이제 계속 시달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꺼릴 이유가 없고 안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양당의 표를 일정 부분 비슷하게 뺏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표를 많이 뺏어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뭐 2%, 3% 이런 이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선에서 뭐 단일화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강한 워딩이 나오는 거는 저는 좀 감정이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번 선거가 2, 3% 차이로 2, 3%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대선은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권 교체를 요청하시는 국민들이 50%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막 60%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예. 크게 국민의힘이 질 거다 이게 이길 아니라 거다. 크게 이길 거다를 전제로 이제 박빙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이길 거다라는 아니 거고요. 뭐 정확히 저는 네네. 짚어줘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 주어를 안 하는 얘기는 예.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때 또 예를 들어 뭐 허경영 그 후보도 나오고자 하시는데 그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엄청 크다. 5% 이상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콕 집어서 이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도부이신 수석 대변인께서 이렇게 자만하고 계시다는 건 저희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안심하고 계셔라. 아유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예. 네. 토끼다 이거죠. 네? 우리 거북이처럼 열심히 가겠다. 저희 열심히 가야죠. 지금 토끼죠. 저희 거북인데 네. 국민들이 자꾸 이제 밀어주고 계시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정권 교체 원하는. 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만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의힘 표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게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 김재원 좀 최고께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잘 달래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조금 생각이 약간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추측으로 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 과학적으로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숫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근데 또 모르죠. 정말로 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5%나 10%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예, 하지만 이제 지금의 지도부 그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으면서 발언을 하고 예. 있는 거고 또 다른 최고라던가 다른 분들께서는 기존의 지지율을 봤을 때 원래 깔고 가는 지지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오늘 뭐 그러니까 안 대표와의 사이에 국민의힘과 거간꾼 사실은 다 밑에서 좀 이렇게 중재를 하는 분을 하게 되면 해당 행위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고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그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쓰시는 압박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후보 입당을 이제 압박할 때도 윤석열 후보 당 밖에 있는 후보인데 도와주면은 뭐 다 징계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신 거랑 비슷한 발언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겠느냐 그분 예. 입장에서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저는 아직 초선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까지 단일화로 정치에 오신 분인데 총리든 뭐든 중요한 어떤 직책, 뭐 예. 연정 이런 거 제안 안 받아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뭐 단일화 하고 나서도 어떤 직을 받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나를 뭐 총리 시켜줄까 장관 시켜줄까 이렇게 해서 이 합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생명력이 여기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연장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가서 본인의 득표력, 그 작지 않은 득표력을 확인시켜주는 예. 그것이 아마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그런 건 좀 있어요. 뭐냐면 2011년에 당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었고 나머지는 경선에서 다 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화를 한 게 아니라 단일화 경선을 했고 문재인 2012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는 경선을 들어가는데 이제 포기를 한 그런 형국이었죠. 예. 경선도 단일화의 한 방식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졌는데 이제 진 사람 또 양보받고 제가 아까 말한 뭔가 또 주는 근데 이제 보상은 이거를 경선 방식을 채택하기 전까지 예. 많은 교섭이 있잖아요. 뭐 경선하지 말고 이번 우리 도와주세요. 어. 그러면 나중에 총리 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뭐 지금까지 없지 않았지만 그런 거에 이제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되는 일에 예. 이제 어떤 더 관심과 의지가 강하신 분 아닌가. 이 부분도 이제 보면은 저희 후보들마다 또 생각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약간씩 다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단일화 가능성 당연히 한다 이렇게 말하고 홍준표 후보는 연대에서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예. 합당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예. 서로 후보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지금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는 건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는 경계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선거 때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그룹이 캠프에 계셨던 분이 우르르 가게 됐을 때는 좀 혼란하니까 미리 그 경계령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평론가 때의 버릇을 못 버린 것 같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평가절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안 대표는 평론가도 못한다. 뭐 그렇게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신경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인 덩치를 거라고 줄이려는 생각하죠. 정치적인 예. 전략적인 네, 건지. 네. 근데 좀 봐야 될것 정치는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 사람은 감정의 있을 수 있다. 동물이고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열받아서 끝까지 그냥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아니 저는 그래야 안, 이제 민주당이 좋잖아요. 사실. 아니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지금 걸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그 다음 어떤 상황까지 보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안철수 대표하고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급하고 절박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렇게 거친 발언을 쏟아내시는 거는 일정 부분 감정에 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 사실 저희 재보궐선거를 할 때 정권 교체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양보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뒤, 그러니까 경선에서 졌지만 그 뒤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은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있으나 또 이 대선은 또 다르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 진짜 1, 2%도 아쉬운 게 사실 저희 입장이니까 아까 제가 큰 소리는 쳤습니다만 그렇기 그 소리 막 때문에 치시더니. 네. 그 사실 그렇기 그 때문에 상태로 가주시면 저는 네,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고마움과 그 정치적인 거지 이게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잠깐 보면 이것도 저희가 땄습니다. 이준석에게 안철수란 잘 아는 형이다라는 이소영 의원님 주장에 맞는 비슷한 건데요. 이쯤 되면 잘 아는 형을 넘어 애증의 관계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잘 아는 형이 맘만 먹으면 무서운 형이 될 수도 있다 얘기도 했고 동네 형 의견으로 주신 거는 손땡땡님 안철수 대표 동네 형은 형인데 힘없는 형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주땡땡님은 동네 형한테 미운 털 박히면 후위를 도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물리적으로 맞는데 형은 형이죠. 그 예. 촌철살인인데요, 다 이 그렇죠. 댓글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천재들만 유튜브에 계신 것 오신 분들이 다들 뭐 네. 엄청납니다. 아. 천재분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허은원 의원님한테 좋은 댓글들이 막.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천재분이십니다. 천재에다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댓글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얘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정당 사상 첫 자격 시험.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공직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 시험을 도입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 현실화된 건데요. 당초 이 대표는 불합격하면 아예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 때문인지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격시험, 당 쇄신의 기회가 될까요?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까요? 2위 보겠습니다. 윤석열, 반려동물 자식보다 사랑해. 계속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식용계 발언 논란. 캠프 측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윤 후보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은 효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뭐 윤석열 후보 집에 가봤지만은 뭐 자식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더라고요. 뚝 봐라 그냥. 윤 후보가 두 번에 걸쳐 개식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자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반려견 토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위 보겠습니다. 김동연, 이재명과 1대1 토론 제안.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송 대표의 러브콜에도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앞으로의 대선 전국의 이 토론 의제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회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 대표가 내민 손을 바로 잡지 않고 1대1 토론 카드를 꺼낸 김 전 부총리. 밀당의 결과 지켜보시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지영 아나운서가 세 가지 썰을 정리해 줬는데요. 허은하 의원님부터 하나를 정해서 좀 촌철살인을 더해주면 뭐가 좋습니까? 네, 저는 3번 정당 사상 첫 자격 시험. 어.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자랑스럽지 왜?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이나 네. 하는데 또 뭐 시험을 봐야 되나? 우리가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토익 보는 것도 좀 솔직히 기분 나빴고 운전면허도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시험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유튜브로
그 강사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다 이제 찍어서 네. 시험 문제도 같이 다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공부 한번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 난이도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책적인 얘기도 있고요. 아주 그 뭐 진짜 엑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엑셀도. 저희 그 당 내부 자료 설문조사 비슷한 걸 했거든요. 예. 근데 책임당원의 88.3%, 그 일반 국민의 74.5%가 이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진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책임당원 88%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예. 다들 원하시고 계시다. 제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되실 때 공약이기도 했었고 자격이 없는 분들을 뭐 걸러내는 취지 뭐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찬반 뭐 당부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도 뭐 약간은 이견이 있었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전격적인 공천개혁안이 나오면 네. 저도 그걸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막 주장해봐야지 예.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고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자격 미달을 어떤 선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잘 보면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또 그 시험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강의 한 번만 보면 다 풀 수 있는 난이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어떤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형식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이면 네. 피선거권,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면은 예컨대 그런 최소한의 자격은 주어지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천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얘기한 것은 단순히 어떤 뭐 누구나 뭐 강의 한 번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해서 그건 오해십니다. 절차만 두겠다라는 발언을 아닙니다. 하신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이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저희 보수는 이 시험이 당원 당규를 다 바꿨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마지막 의결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모든 그 체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일단 유튜브만 보면은 통과했을 때 우선은 그죠. 기초 정치인 능력 평가 시험 뭐 이런 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저희는 9급 공무원 시험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나이 든 분께서 인턴 시험을 보고 20대 젊은 사장과 함께 일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퀴즈 언더블럭 예. JTBC죠. 이것도. 유퀴즈. 아니에요. 아닙니까?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유퀴즈라는 타방입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9급 공무원 시험을 9%는 이제 그만 얘기했어요. 그래야겠네. 퇴직 후에 시험 보더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본은 돼 있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시도한 것은 정말 훌륭한 것이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근데 됩니다. 대의원님, 네. 9급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경쟁률이 저희도 얼마나 어려울 수도 높은지 있겠네. 아세요? 네. 이게 엄청 유튜브 한 번 어렵습니다. 보고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난이도랑 9급 공무원 시험은 하늘과 제가- 땅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되게 민주당 안 하잖아요. 저는 아쉬웠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야심차게 사실 그 공약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설사 컨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기 정말 나중에 깜짝 시험 문제가 놀랐어요. 나오면 다시 한번 네. 문제를 하나씩 네. 뜯어보면서 기출 문제 분석을 어렵다고 할 해보도록 걸 하고요. 그랬나? 네. 두 번, 저 이소영 의원. 썰픽이요? 예, 썰픽이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식용개는 따로 있다, 따로 예. 키운다라는 발언을 뽑겠습니다. 어. 촌철살인은 제가 온라인에서 본 한 문장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개로 흥하려다가 개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처음에 사실 정치 시작하실 때부터 나는 반려견과 반려묘와 뭐 강아지, 막 그쵸, 고양이,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얼마나 그 반려견 마케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그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개한테 사과하는 그 개사과로 큰 홍역을 치르셨고 이번에는 식용개 따로 있다라고 하는 네. 어떤 차별적 발언을 하시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이미지 정치로 이제 뭐 반려견의 뭐 가족 이런 걸 활용하려고 네.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역풍을 맞게 되시는 거 아니냐. 토리가 사실은 반려가족들에게는 나름 인기를 끌었는데 네. 오히려 역풍이 이제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역풍이 일기도 이미지 했습니다. 정치라기보다는 진짜로 가족처럼 여기는 식구들은 맞습니다. 네.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후보에게. 본인- 가족이 안 된 개 입장에서 뭐 그런 네, 얘기들을 그래서 할 그 수는 서운한 없겠고. 개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운한 아니 저는 개. 이게 손발 그 서운한 게 목숨 걸고 서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성견 입장은 그러나 이제 근데 너무 저는 그렇게 이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사는 세계와 그 아닌 세계를 구분하고 차별짓는 저는 관점이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데요. 내가 사는 세계에 있는 토리와
내가 사는 세계 바깥에 있는 그 개농장의 복순이를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담장밖에 복순이. 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먹어도 된다거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라거나 육체 노동에 대해서 비하하고 차별하고 구분짓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주제가 마지막에 또 있어서 또 있어요? 네, 썰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슈들입니다. 네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검사 패선 김만배 씨와 김웅 의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개를 사실은 어떤 비슷한 구조라고도 볼 수 있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김만배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주장을 배임 혐의에 관한 주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는데 배임의 공범이죠. 그러니까 유동규의 배임의 공범으로 돼 있는데 두 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물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보지 못한 제3자가 그렇죠.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변호사시니까. 예. 근데 배임이라는 말이 사실 법률 용어여서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 타인, 나한테 임무를 맡긴 사람한테 손해를 미치는 약간 이런 복잡한 법률 용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잖아요.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회사의 임무를 수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화천대유의 돈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주고 누구한테 주고 이거는 저는 충분히 배임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어저께 김만배 씨 변호사가 그 얘기했잖아. 이재명 후보가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 그거는 보도에 그랬었는데 네. 일단 오늘 다시 오늘 나온 정정했죠. 예, 그거는 제가 네.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그게 맞다. 그 측이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러니까 김만배 언론이 씨 측에서는 발언을- 그게 조금 표현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왜곡됐다. 시 정책을 따른 것뿐이지 이게 왜 상당히 배임이냐라는 정정을 많이 걸로 해주시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입장은- 또 그쪽 얘기가 네, 나와서 정정을 양측 하긴 얘기를 다 했지만 정하는 그게 겁니다. 속마음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근데 그게 말 왜 자체가 나만 사실 배임이냐? 잘못된 거죠. 네? 왜 나만 배임이냐? 그죠. 그 김만배 씨 꼬리 입장은.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꼬리를 자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억울할 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속마음일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배임죄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그래서 배임죄에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박근혜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러면 배임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 관계가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그곳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이나 유동구 관계도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인가요? 그냥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확인이 안 법률적으로는 경제 됐으니까. 공동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예. 법률적 네, 3자 추후에 대밀제에서는 뭐 찾아보면 저는 그거라고 경제 공동체예요. 말하고 싶지만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공동체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배임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신 거가 아닐까. 하지만 억울한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논리적으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논리적으로는 화천대유에 대한 배임, 성남시에 대한 배임은 전혀 다른 논리로 성립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든 누구든 화천대유에 대한 본인의 임무를 위배했으면은 그거는 배임이 배임이 될 수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재명 김만배 지사하고는 씨도요.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음.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네. 근데 배임을 알겠습니다. 인정했잖아요. 개발공사가. 누가 인정? 개발공사 성남시 부적절했다라고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데. 아니 배임이라고 네. 하는 거는 어떤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을 때 네네. 모두가 배임인 게 아니라 네. 이건 형사처벌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네.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격한 요건이 왜 아니란 얘기예요? 김만배라. 유동규가? 그거는 이제 네. 그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네네. 거죠? 어제 네. 네. 황무성 사장이 아니고 제 네.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이제 성남시 담당자가 부적절하게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보고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담당자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니, 부적절한 업무 처리하고 배임은
조금 그러니까 아까 다른 어렵다고 얘기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임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사실 저희가 김웅 참. 의원이 이제 출석한 문제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준비한 내용은 원래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미 녹취록까지 다 네. 나왔었는데 고발 사주 의혹 관련돼서 근데 시간이 다 돼서 그건 내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그 얘기 뭐 한마디로 예. 그냥 저는 끝나는 공수처가 얘기라고 능력이 생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무능력한 능력이 없다. 공수처. 예. 또 김웅 의원이 통화 녹취록이 지금 전 국민이 그걸 다 들었는데 누가 믿겠어요? 기억 안 난다는 예. 얘기를. 전 국민이 들어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이성내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 주제 뭔가요?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그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실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겼던 부분들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죠. 무섭죠. 자, 무생물 로봇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최근에 논란됐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로봇계 영상 얘기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일단락된 문제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부인, 배우자 강 씨, 강윤영 씨입니다. 정신과 전문 의사이기도 하죠. 자, 어제 한 언론사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전두환 씨 비석도 밟고 로봇계에 넘어뜨리는 장면도 보면 다분히 폭력적이다. 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로봇이 무생물이라도 생명에 대한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른바 학대 프레임을 또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과 전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로봇을 이렇게 세게 뒤집는 행동으로 성격이 좀 거칠다,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장면 이미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사들이 찍은 영상과 또 이재명 후보 측이 내놓았던 영상들을 종합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관계자 설명을 듣고 처음에 저렇게 움직였는데 별로 끄떡하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다시 관계자님께 뭔가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고 그다음에 좀 그 문제에 세게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 뒤에 결국에 또 다시 저렇게 복원이 됐어요. 복원력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죠. 자, 어제 오후에 지금 그 강 씨가 그 유튜브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상황들이 많이 화제가 되면서 좀 상황들이 명확하게 팩트가 나온 뒤인데 이 강 씨는 여전히 그 문제가 된 그 장면만 놓고 정신 분석에 나섰다라는 거죠. 자, 전체 맥락이 아닌 어떤 특정 부분만 가지고 한 사람의 캐릭터, 그 정신, 인성을 분석하는 게 그게 맞는 분석이 나오는지는 글쎄요,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을 봤을 때 당시 촬영 영상을 앞뒤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의 논란이 더 나올 게 없다는 건데 지금 뭐 전두환 씨 비석 밟는 것도 폭력적이라고 언급했던데 이 부분도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뭐 전두환 씨 비석 밟는 장면도 상당히 다분히 폭력적인 그 양상에 발현되는 사례의 근거로 얘기를 했죠. 근데 전두환 씨 비석 밟는 거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당시 대선 출마한 손학규 대표,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대표도 저렇게 밟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이 강 씨의 그 정신분석 논리대로면 지금 이 정치인들도 다 다분히 폭력적인 그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잠재적인 폭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 대상인 겁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는 이 후보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다. 이 발언을 해서 정말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후보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상대 후보를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는 모습을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내일 모레 발표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냥 부인을 보고 뽑지는 않는다라는 또 반대도 있습니다. 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슈의 중심이 되니까 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과거의 어떤 기사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 원희룡 씨 2015년입니다. 제주도지사 당시에 자, 제주교육청 전문의 채용 과정에 부인이 채용이 되면서 뭐 뒷말이 무성했다. 뭐 저런 기사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 이번에 로봇계 개로봇 영상에서 학대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죠. 학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이번 대선에서 산재 사망에는 침묵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로봇 학대가 논란이 되는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로봇을 대하는 태도에서까지 그렇게 고도의 생명 감수성을 따지는 상황이면 정말 생명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정말 뼈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모든 학대를 반대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뒤끝 서른. 자, 어쨌든 방금 했던 그 멘트를 정리해 보면 나와 있는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큰 차이 없이 고만고만하다. 그 나와 있는 후보 중에는 이재명 후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뒤끝이 오래 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저 말을 면전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끝이 아니라 앞끝, 앞에서 대놓고. 옆끝 또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뒤끝이 아닙니다. 웅얼웅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민주당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중앙선대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모두 참석해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인 서른 의원이 바로 자신의 순서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얼마나 잘 후보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11명 모두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재명 정부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서른 의원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서른 의원은 지금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다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최전방에서 공격한 것으로 굉장히 설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면전에서 앙금이 남은 걸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배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더 아프게 이 후보를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또 결선 투표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 이낙연 지사보다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뭐 경선은 끝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출까지 됐기 때문에 원팀 기조로 경선 캠프 인사들 모두 이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첫 회의 때부터 후보를 비판한다. 약간 대놓고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고만고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네, 그러게요. 지금 후보 주제가 첫 선대위원 회의에서 그 후보더러 면전에서 고만고만하다,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전례가 없어 보이는 사례인데 그런데 이미 본인이 경선 이후에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 자, 이렇게 각오를 다져놓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선당후사 정신에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당 안팎의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미 이낙연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팀 정신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동지입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자, 서른 의원 자신이 지지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왜 서른 의원은 끝까지 안 되는지 좀 당에서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측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린 시선들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 대표도 동지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의원 본인도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건 글쎄요, 좀 쿨하지 않다? 이렇게 좀 쿨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해석은 각자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뭐 그런 뜻이 담긴 거죠. 자, 게다가 오늘 자신은 이제 남미에 출장을 가겠다 2주 동안. 그래서 공식 선대위 회의에는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기 싫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거면 왜 굳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혹시 남미 출장 뭐 따뜻한 아르헨티나에 갈 수도 있고 직접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안 됐습니다. 자, 쿨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지적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을 때 이 후보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따로 추가 취재하신 건? 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기자는 없었고요. 뭐 표정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땐 또 마스크가 굉장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라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오른다는 얘기도 무서운데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들려오니까 더 우려가 크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모시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알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승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보니까 아직 고작 3.3%야, 3.2%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뭐 10%, 20%인데 고작 3.2%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2020년 10월부터 0.1% 수준에서 3.2%까지 뚜렷한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기조적 물가 상승세다. 일시적인 물가 상승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조적으로 낮은 물가에서 높은 물가,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까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체감 물가가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면서 네. 서민들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품목들의 물가 상승폭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상승하는 그 이유는 어쨌든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요인은 뭐니 해도 양적 완화를 비롯한 통화 정책 때문이죠. 글로벌리 어떻게 보면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충격을 맞이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각국들이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물건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또 맞물린 것이 공급망 대란이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거죠. 식료품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철, 비철 금속까지 전반에 걸쳐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활 물가 상승률까지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외교적 또 기후적인 요인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좀 짚어보면 밥상 물가,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 이거는 사실 네. 어쨌든 양상추가 네. 얼어버려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폭등해서 가격이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빼버린 그런 사례잖아요. 특별히 좀 원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얼마 분들이 전까지만 궁금하시지 해도 않을까. 네. 이 감자 튀김 없는 네. 햄버거 하면서 또 감자 물류 대란 또 얘기가 됐었는데 네. 이번엔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문제는 또 일시적인 요인, 계절적 요인이 맞물린 거예요. 소위 식료품 물가는 원래 계절적 요인이 계속 맞물립니다. 여름철에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계속 불안정하잖아요.
겨울철에는 한파나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수급이 불안정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추 같은 경우는 좀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물류 대란이 있었고 근데 기존의 해운 물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외로부터 조달받을 수도 없었던 없는 것이죠. 상황이군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특별히 또 양상추 없는 햄버거 화제가 된 것이죠. 전 살아생전 양상추 없는 햄버거는 또 처음 봐가지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내 국제 유가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에 이례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의 도움이 좀 되겠어요. 당연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더 크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202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적도 그때는 있죠. 안 좋았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8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높게 오른 거죠. 근데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소득은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원유 가격만 오르느냐 하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20% 수준의 유류세 인하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금의 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에는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모든 게 멈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디젤 차량, 화물 차량들의 요소수 품귀 현상.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국내 요소수가 이제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알려면 네. 중국과 호주의 또 외교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좀 네. 어찌 보면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정말 이 원자재를 비롯한 물가 상승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이 현상이 정말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과 일시적인 요인들이 다 맞물린 거예요. 외교적 요인도 들어가 정말 있고요.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97% 가까이를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근데 중국이 소위 석탄을 호주로부터 수입을 안 하겠다 거절을 하면서 전력난도 있겠지만 그 석탄이나 또 천연가스로부터 이 암모니아를 생성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요소를 또 추출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걸림돌이 맞아야 한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수 가격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모자란 그 석탄을 가지고 요소수를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고요. 예, 일시적으로 그 수출 자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네.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돈이 풀려 있는 걸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을 푼다면 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 자리 가서 썰전에서 뭐가 정치적인. 맞느냐를 이제 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비 쿠폰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 소비 여력이 축소된 저소득층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소비 여력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소비 진작으로 이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이때 이 소비 쿠폰을 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했는데 더 치솟게 만드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은 지금 2021년 하반기 이 시점에는 소비 여력,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셨던 글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네, 체감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불안과 물가 네. 상승이 동시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 앞에 체감적을 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1년 정도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높다, 물가 고물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건데 네. 그 물가 상승세가 1년 정도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은 1년 이상 장기화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가를 추계하는 방법이 통계청에서 소비자들의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비교하는 것인데 언제 대비냐면 2020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물가가 올랐는데 고작 3.2% 오른 거예요. 근데 2020년에
물가 상승세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기저적으로 기저 효과가 발휘되면서 나타난 것이고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세를 2022년까지 끌어올리긴 어렵다. 하물며 스태그플레이션은 여기에 저성장까지 맞물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저성장이고 너무 높은 물가이지만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체감적 물가 상승률,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실제 지표상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